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항소심 갑자기 연기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연기가 됐을까요? 원래대로라고 하자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 선고가 됐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연기가 된 날짜도 좀 애매해요. 12월 19일이에요. 딱 2주, 딱 3주가 조금 모자란다고 그래야 되나? 딱 3주예요. 좀 애매하네. 왜 애매하냐고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가 갑자기 선고 날짜가 연기가 되는 경우, 연기가 한 달 이상 돼버리면 이거는 기존의 결론과 무언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3주면은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 기존의 재판부가 해왔던 생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을 정리하니라고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게 되는데 3주면은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아요. 그렇다고 다른 이유, 다른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연기된 거라면 그렇게까지 3주까지 또 가지도 않아. 한 2주, 2주 이렇게 되는데 참 애매하게 참 그래요. 연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두고 왜 대북송금 사건, 이 항소심이 연기됐는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틀 앞두고 갑자기 연기된 이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이대가 또 꼼수를 부린 거냐? 아니면 윤석열이 외압을 행사한 거냐? 왜 갑자기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연기가 됐느냐? 그 내막을 좀 알려달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저기 안테나를 세워봤고요. 또 전직 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질문도 좀 드려봤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이라든지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그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전히 안심할 수가 없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자세한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7일입니다. 이화영 항소심 연기, 쌍방울 대북송금 항소심 연기, 다음 달 19일 선고라는 기사가 딱 떴어요. 이날이 원래대로 하자면 선고 예정되어 있던 날로부터 딱 이틀 전입니다. 29일 날 선고되려고 했는데 27일에 연기가 되었으니까 글쎄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죠. 항소심 선고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은 여기저기에 상당히 많이 알려집니다. 모두 100여 개의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화영 부지사의 선고가 연기가 됐다라고 보도를 해요. 근데 그 어떤 기사를 살펴봐도 왜 연기가 되었는지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다 정도야 우리가 왜 몰라?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왜 연기가 됐는지 연기의 이유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까지 이 연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언론사는 없습니다. 원래 이 재판이 선고 직전에 연기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고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재판 선고가 연기가 되면요,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연기가 3주를 넘어가면, 연기되는 날짜가 한 3주를 넘어가게 되면
거의 100% 결론이 뒤바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쭉 흘러왔는데 그 흘러가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이런 경우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외압이 있었거나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정황이 제시됐거나 또는 재판부 내에서 갑론을박하다가 새로운 차관점을 발견했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걸 의미해요. 근데 문제는 딱 20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29일 날 11월 29일에 선고할 예정이었는데 12월 19일로 연기가 됐죠. 그럼 뭐야? 예, 딱 20일이야. 딱 20일. 아,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자, 다들 조금 의아해하죠. 보세요. 29일 예정이었는데 19일 날 선고된다. 딱 20일입니다. 21일이면 3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3주 이상 연기가 되면은 이거는 결론이 바뀌는 걸로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3주에서 하루가 모자라. 아, 이거 참 애매하죠. 예. 그래서 저도 왜 바뀌었는지를 두고 여기저기 많이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저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분들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기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도 왜 연기가 됐는지 좀 짐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어떤 언론사도 왜 연기됐는지 연기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짚어볼게요. 연기 소식, 이화영 부지사 재판 선고가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시사저널이라는 데서 이런 기사를 씁니다. 이재명 11월 위기 또 한숨 돌렸대. 참. 하여튼 얘네들은 기사를 쓰면 참 이렇게 야비하게 씁니다. 시사저널이 야비한 기사 쓰기로 유명하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시사저널 사태가 옛날에 있었죠. 시사저널에 근무하던 기자들이 당시 그 기사 출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시사인 경영진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에 별도로 독립을 해서 회사를 만드는데 그 회사가 지금의 시사인입니다. 자, 그 뒤에 만들어진 시사저널은 옛날의 시사저널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죠. 그래서 외압에 너무 잘 넘어가고 특히 권력, 그 중에서도 자본 권력한테 약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사 써놓은 게 참 12월로 선기가 연기가 됐으니까 11월 위기를 한숨 돌렸다. 뭐 이런 식으로 베베 꼬아서 기사를 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기사는 제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된다? 결국 11월 위기설도 뻥이었다로 나와야 되죠. 이재명 11월 위기설 결국 뻥이었던 거 아닙니까? 딱 한 번 11월 15일 딱 한 번 그날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고 그 뒤로는 오히려 평온했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 강해진 이재명이었습니다. 되돌려 생각해보면 11월 위기설 그닥 위기설이 아니었어. 검찰과 낙지파들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재명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론 공작, 몰아가기식 여론 공작을 한 거죠. 자기들한테 편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겁니다. 검찰과 낙지들이. 그래서 근데 그들의 그 준동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거죠. 결국 검찰의 의도는 결국 실패했다. 혹은 꺾어진 이낙연의 꿈 이렇게 하든가 혹은 이재명 11월 위기설은 없었다. 틀렸다. 뭐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뭐라고? 11월 위기 또 한숨 돌렸다. 이렇게 썼어. 참 야비해요. 그죠? 이런 기자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사실
이 시사저널은 아예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어. 스페셜 이슈 위기의 이재명, 날개 꺾인 여의도 대통령 이러고 있어. 그 지난번 선거법 사건 선고 난 직후에 날개 꺾인 여의도 대통령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무슨 날개가 꺾여? 더 힘세져 있네, 더 강해졌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런다? 상속세 없애야 된다. 요런 소리 하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돈과 권력에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시사저널입니다. 아무튼 그 자들이 이렇게 야비하게 기사를 썼어요. 이 야비한 기사, 이 보기 싫은 이런 기사를 왜 갖고 왔느냐? 자, 바로 이 기사에서 뭔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재판이나 다른 사건들에서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연기되는 경우, 선고 공판이 갑자기 연기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실무적인 이유로 선고할 수 없어져 가지고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거나 재판부 내에서 이견이 좀 합의가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재판에서 실무적으로 선고를 연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많이 몰린 상황은 아니었어요. 업무 과중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이 재판부는 사실 다른 재판 없이 이것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중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재판부 내에 이견이 있었느냐? 글쎄, 뭐 그럴 가능성은 일단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부 내에 이견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드러나기로는 뭐 좌배석 우배석 이 판사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언행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자, 아무튼 실무적인 이유로 연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증거나 지금까지 사실상 배척해왔던 주장이 어느 날 갑자기 부각되는 경우, 이 재판부가 결론을 내기 위해서 또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와중에 뭐 토론 같은 거, 회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선고 앞두고 이제 증거들이 다 나오면은 판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토론 같은 걸 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 평의라고 하는데 평의를 해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증거나 주장이 갑자기 부각이 확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죠. 논의가 좀 길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통상적인 겁니다. 대체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증거나 새로운 주장이 부각될 경우에는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문제는 별로 안 다뤄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재판부만의 생각 가지고는 결론 내리기 어려우니까 야, 이거 우리 변론 재개하자라고 해서 재판을 다시 엽니다. 변론 재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부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입장이 변화하는 겁니다. 재판부의 기존 입장이 변화한다? 이것은 대체로 보면 외압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법부 내에서의 압력이든 사법부 밖에서의 압력이든 어떤 형태의 압력이든 주로 외압이 있는 경우, 그 경우에 재판부 기존 입장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중에서 무엇가 이번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해당이 되느냐? 통상은 어느 정도 연기가 되느냐? 요걸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한 2주 정도 연기가 되면 2주나 2, 3주 정도 연기가 되면은 실무적인 이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재판부의 입장이 확 뒤집어지는 재판부가 갖고 있던 생각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경우, 외압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3, 4주 이상, 심지어 한 달 이상 재판 선고가 연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번의 경우입니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은 원래 29일, 11월 29일 선고 예정이었는데 12월 19일에 선고가 됩니다. 딱 20일이야. 3주가 안 돼. 아씨. 근데 3주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뭐 하잖아. 그러니까 뭐 실무적 이유인지 외압에 의한 입장 변화인지 구분이 조금 모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취재방을 돌려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떤 내용으로 취재를 했는지 취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화영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건을 후다닥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적어도 6개월 이상 끌 거라고 생각했고, 길게 가면은 한 10개월, 한 최대 1년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넉 달 만에 끝이 나버려요. 막판에는 어떻게든 간에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재판 일정이 진행됩니다. 증인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문 시간이 좀 많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신문 시간 20분으로 끝내라고 재판부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검사한테도 20분밖에 안 줬고, 변호인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겨우 1시간 약간 넘게 신문 시간이 보장되긴 했지만, 평소 때 신문 어떤 길이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턱없이 좁았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등장한 증인이 그 왜 우리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내가 북한에 말이야 송명철이를 만났더니 말이야 그 사람한테 내가 물었어 리 뭐야 그거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명호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안 왔다 그러더라. 라고 국회에 와가지고 큰 소리 쳤던 그분 있죠. 예, 그분이 증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사실 그 신문할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거 후다닥 끝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쌍방울 법카였잖아요. 이 쌍방울 법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그 증거 자료를 두고 갑론을박을 한다거나 증거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그 증인 신문이라든지 쌍방울 법카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기일이 더 잡혔어야 했고, 그랬으면 내년 초나 내년 4월 정도는 돼야지 선고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일이 12월 21일이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럼 석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후다닥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그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상 그렇게 후다닥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마무리 지어버린 거야. 이거를 법률 용어로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심리미진이라고 그래요. 심리미진. 재판을 덜 했다는 거죠. 재판을 덜 했다는 것은 파기환송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심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심을 끝내고 난 다음에 재판부끼리 이렇게 평의를 하다 보면은 이거 우리가 심리를 조금 뭐 잘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덜 했네 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변론이 재개가 돼야 정상이죠. 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변론 재개까지 가지는 않고 어떻게 그 제출된 증거를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막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끝이 난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요, 재판부가 평의를 열면서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이 됐을 겁니다. 어떤 증거였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증거. 그 쌍방울의 법카가 소위 말하는 그 검찰의 그 진술 세미나 또는 연어회 파티 혹은 육회 파티 열리는 날 실제로 검찰청 주변에서 쌍방울의 법카가 사용됐다라는 증거들이 이렇게 떡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때도 저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특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향해서 원래 연어 파티가 있다는 날이 6월 9일 아니었느냐? 근데 왜 5월 29일로 바꿨느냐? 라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알고 봤더니 6월 9일 원래는 우리가 연어 파티가 있는 날인 줄 알았는데 그날은 6회 파티가 있던 날이었다는 게 이렇게 또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 법카 내역, 사용 내역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검찰청에 불려 나와서 신문 봤던 그날 딱 이렇게 일치하게 사용됐다는 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렸죠. 네, 이 화면은 뭐냐? 바로 이 쌍방울의 법카 사용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어요.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 주황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쌍방울 법카가 검찰청 주변에서 사용된 그때입니다. 쌍방울 법카 가운데 검찰청 주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충 찾아낸 것만 이렇습니다. 주소를 좀 더 면밀하게 뒤져보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은행 카드만 그렇습니다. 그 쌍방울이 그 기업인데 하나은행 하나만 거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은행들하고 거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른 은행 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그 사용 내역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이 사용 내역이 존재합니다. 이 날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진술 세미나, 김성태가 이화영과 방용철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이렇게 답해줘 라고 말하면서 자, 우리 먹고 마시자. 그래서 연어회도 주고 육회도 주고 쌈밥도 주고 벌교 꼬막도 주고 소주도 먹이고 그러면서 회유했던 날, 그날과 딱 일치됩니다. 실제로 법카 사용 내역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이 증거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심리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법카 사용 내역하고 실제로 출정 기록하고 막 비교를 해보면서 이때 뭐 했네요? 몇 시에 뭘 샀네요? 그랬으면 이게 실제로 여기 이화영한테 혹은 김성태한테 이 값비싼 음식이 제공됐다는 게 드러나네요? 아닙니까? 검찰 반박해 주시겠어요?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절차를 안 하고 진행해 버린 거야. 어떻게 보자면 이것이 재판 연기의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선고 연기의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슬쩍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잠깐만요. 이거 어디가 커서가 어디가 여기 있구나. 예. 아마도 바로 이 법화 문제가 이 재판을 연기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렇게 재판부가 쌍방울 법화 사용 내역과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을 맞춰보고 이것이 실제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이 법화가 이화영 혹은 김성태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진짜로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한 검찰청 내 파티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연기되지 않았을까. 일단 가능성이 제일 큰 거는 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 재판부라는 게요, 특히 법원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 다단한 정치적인 고려, 사회적인 고려를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달리 말해서 외압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 시간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간을 잠시 11월 15일로 가보죠.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사건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죠.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가 선고됐죠.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뭐였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선고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난 그날 우리 여기서 주춤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뒤에 대북송금 사건 선고가 있고, 이 대북송금 사건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이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문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이재명 대표가 맞을 수도 있다. 대북송금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2월 12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 선고가 이 중요한 여러 선고들 사이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일정상 유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대북송금 사건인 겁니다. 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이 사건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12월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인가, 이게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선고돼 버리면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선고가 내려졌을 때 시민들의 불만이 확 폭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가 선고됐다면,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서 조국 대표한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폭동 같은 게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북송금 사건 선고가 상당히 중요해져 버린 거죠. 정치적 의미가 딱 끼어가지고 유죄 이렇게 돼 왔으면은 오히려 약간 맥이 조금 빠졌을런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에 무죄가 딱 선고되면서 대북송금 사건에 더 많은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압박이 생겼을 거로 보입니다. 즉, 정치적인 고려, 재판부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건 선고를 미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요, 정치적 의미가 커졌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외압이 작동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북송금 사건 선고를 앞두고 그 앞에 있었던 두 건의 선고가 1대1로 엇갈리게 되니까 세 번째 진행될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외압이 작동한다면 바로 여기에 작동을 하기 시작했죠. 말 그대로 여기가 분수령이 돼버릴 거니까. 실제로 외압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가 되면서 대북 송금 사건 선고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하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외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 뭐 이런 풍문들이 꽤 많이 그럴싸하게 돌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불리한 정황 한 가지, 유리한 정황 한 가지 있는 거죠.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면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한 고려라기보다 불리한 고려일 가능성이 높죠. 정치적 고려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외압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외압을 현재 재판부에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윤석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그냥 재판 외압이 아니라 그냥 재판 내부의 어떤 요인 때문이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방울 법화 문제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증거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시간이 좀 미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증거들을 보고 재판부 내에서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재판부 내부에서 이견이 생겼다면 정상적이었다면 아마 변론 재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달에 재판부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재판장이나 배석 판사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 지금 만약에 변론을 재개하게 된다면은 다음 재판부한테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재판 안 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재판부 수원지법 이 재판부가 자신들이 반드시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 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변론 재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하지 않은데 새로운 증거가 있었다면 선고 기일을 미뤄서라도 증거물들을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좀 유리한 대목입니다. 딱 20일이 연기가 됐다. 3주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좀 희망을 가져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법원 내에서 어떤 얘기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나올 때가 됐어. 이쯤 되면은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사건 선고를 연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은 어디로 흘러갈 것 같다. 소위 말하는 재판부가 가르마를 이렇게 탔단다. 그러면은 그 가르마를 어떻게 탔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판부가 가르마를 어째 탔다. 요 얘기가 막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그게 없어요. 저 역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참 제가 여기서 속 시원하게 모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저도 이게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이번 선고를 앞두고 외압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는 꽤 많이 들려옵니다. 이게 법원 상층부에서 수원지법 쪽으로 적지 않은 외압이 있었다. 글쎄 본인들은 외압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외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또 제법 있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어, 아무튼 뭐 좀 기다려 보면 뭐 결과는 나올 겁니다. 이제 20일 남았나요? 이제 좀 남았는데 저보다 저 답답한 사람은 이화영 부지사겠죠.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이기도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고가 잘 나와가지고 12월 21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웃는 얼굴로 수원구치소를 걸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11월 29일 그날 선고가 됐으면 사실 분위기는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안심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판의 마지막 흐름이 상당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계속 탄다면 엊그저께 11월 29일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선고가 연기됐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철렁했어요, 처음엔. 좋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갑자기 그 선고가 연기가 되는 경우는 주로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다른, 그래서 기존의 재판부가 가지고 있던 결론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인 사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도 사실 걱정은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화영 부지사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간절히 바래 봅니다. 12월 21일에 이화영 부지사가 감옥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12월 29일 날 선고하는 게 엄청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2월 29일 날 그날 선고가 됐다면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의미 때문에 재판부는 뭐 어떤 결과를 뭐 발표를 하든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를 때렸다면 민주 진보 진영으로부터 돌멩이가 날아들었을 거고, 그 반대였다면 저 수구 적폐 진영으로부터 욕설이 쏟아졌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각오를 했겠지만 날짜가 참 기묘해지다 보니까 더 많은 비난을 살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게 싫어서 우리 20일만 미루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 뭐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쌍방울 법화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연계됐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정치적 외압 때문에 연계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저는 좋은 방향으로 연기가 되었기를 이렇게 바라볼 따름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